이번에는 재성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사주를 풀이할 때는 식상이나 환살의 비중이 큰 걸로 봅니다. 그런데 이게 오주계에서는 좀 달라요. 오주계는 항상 재성을 가지고 논하게 되는 경우가 왕왕 자주 있습니다. 거의 항상 붙어 다니더라도 될 정도로 재성은 많이 다뤄지는 십성이 되겠습니다. 아마도 금전적으로 결실적으로 질문을 하다 보니까 재성을 떠나서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재성 잘 이해하셔가지고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우선 재성은 정제와 편제로 구분을 하는데 실상 대입을 할 경우에는 때로는 구분 없이 정제로서 편제도 보고 편제로서 정제도 보는 상호 호환되는 십성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재성뿐만 아니라 인성도 정인, 편인을 굳이 구분하지 않고 함께 섞어서 대입할 경우가 있는 것과 서로 통하는 부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정제와 편제를 구분해서 이해를 한다면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 것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봅니다. 첫째, 정제에서는 재물을 나타낸다는 건 당연한 얘기죠. 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물을 나타내는 것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어쩌면은 우리 흔히 말하는 현찰, 현금 이렇게 구체적으로 어떤 액수가 표기될 수 있는 액수를 말할 수 있는 그런 재물을 특히 정제라고 말하면 적당하지 않을까 싶네요. 금전을 거래합니다. 빌려주거나 또는 빚을 내거나 또는 갚거나 이런 등등의 금전 거래에 대해서 논할 때에는 정제를 봅니다. 거래하는 액수가 정확하죠. 10원짜리를 사용하진 않더라도 액수에서는 10원이라는 게 생략되면은 그건 계산 착오라고 말을 하게 되죠. 그만큼 정확한 수치에 의한 금전이라면 정제가 좀 더 적합한 십성이라고 보겠습니다. 채권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채권도 역시 수표나 일종의 비슷한 걸로 보고 자동차를 구입한다든지 기타 어떤 재물을 취득했을 때 국가에서 발행하는 채권을 함께 구입하게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이것을 미리 팔아버린다든지 또는 가지고 기다린다든지 채권만 가지고 사업을 한다든지 이러한 것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정제로 보는 것은 액면가가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채권, 금전의 수입, 지출,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항상 정제의 기준으로 바라보면 훨씬 더 대입하기가 구체적이겠습니다. 물론 여기에 이제 액수는 또 별도로 이해를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돈이 들랑거리는 문제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는 정제를 가지고 대입을 하게 됩니다. 물론 정제가 보이지 않으면 그때 편제로 논하면 되겠죠. 그런가 하면 사고 파는 거죠. 판매, 구매, 사고 팔 때에도 그 상품이 어떤 종류냐는 것은 뒤로 하고 적어도 이게 좀 상업에 관련된 부분 아니겠습니까? 냉장고를 사도 되겠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특별히 정제로 논하지 않습니다. 그때는 우리 편제로 도구로 보면 좋겠는데 이런 경우는 물건을 사다가 팔 때 이런 경우에 정제로 대입을 한다는 걸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방향을 바꿔서 신체, 우리의 몸 여기에 대해서도 정제로서 대입을 하게 됩니다. 십성궁에서 일지를 정제궁이라고 했는데 마찬가지로 일간의 정신이 일지에 깃들게 되므로 일지를 정제궁, 즉 신체궁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제는 신체를 논할 때에도 본다. 인성은 어떠냐? 인성은 섭취하는 음식물로 논하게 됩니다.
그렇게 음식물을 섭취했기 때문에 몸이 남아있게 되죠. 즉, 이 몸을 위해서 음식물이 희생이 되는 걸로, 투자가 되는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신체가 나왔으니까 당연히 건강도 언급을 할 수가 있겠네요. 건강은 이 몸의 상태가 어떠할지를 보는데, 이때 만약에 정제가 있다면 그 정제의 상태를 봅니다. 정제가 식상에 생조를 잘 받고 있으면 건강도 아무 무리가 없는 걸로 대입을 하고, 또 정제 주변에 적어도 비겁이 있다면 몸이 상당히 부담을 느끼는 걸로 대입을 하고, 정제 주변에 관살이 있다면 관살은 일간에게 스트레스를 주기 때문에 스트레스로 인한 건강의 부담이 있는 걸로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을 정제에게 물어라, 이렇게 말하면 되겠네요. 또 월급도, 월급은 당연히 정제라고 생각되실 것 같습니다. 매달 또는 요즘은 연봉으로 해서 이제 매달 들어오는데, 이 월급이라는 것은 정해진 액수, 그래서 또한 재물인 동시에 또 정제로서 함께 대입을 할 수 있겠습니다. 정제를 월급으로 봤을 때 또한 주변의 십성의 동태가 매우 중요하죠. 식상이 생조해주고 있으면 월급이 원활하게 잘 들어오거나 혹은 월급이 오르거나, 가령 요번에 계약하면 연봉이 오르겠는지 또는 제자리 그럼 할런지 하는 걸 물었을 때 정제 옆에 식신이 있으면 기술 향상으로 인한 월급 인상, 상관이 있으면 영업 마케팅의 능력 발휘로 인한 수당, 거기에 대한 상여금 같은 그런 인상이 예측됩니다. 그런가 하면은 비급이 옆에 떠 있으면은 동료로 인해서 내 월급은 삭감될 수도 있다. 이렇게 재성 하나를 놓고 월급을 물었을 때 주변을 반드시 봐야 되므로 한 글자만 가지고 뭐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당연히 정제는 아내죠. 그래서 아내에 대해서 또는 아내와 연관된 그런 일들을 볼 때는 역시 정제를 가지고 관찰하게 됩니다. 주식에 대해서 사주운으로는 보지 말라고 제가 늘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오주께에다가 주식을 묻는다면 말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 좀 주의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주식은 일종의 도박과 같아서 현재 요즘 대부분이 행하는 주식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도박과 같아서 어떤 일정한 공식이 없다. 그래서 주식에는 선수가 없다. 결과적으로 주식에 대해서 점괘를 뽑아서 말을 해줄 때 한 번 정도는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계속하게 되면 나중에는 실없는 점쟁이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이, 즉 주식하는 사람이 처음에 한번 물었는데 용하게 맞았어. 그럼 계속 묻겠죠. 물을 때마다 질문에 대한 그래서 상담료랄지 그것은 좀 생길 수 있겠습니다만은, 계속 반복되면 점신께서 외면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이용하라고 이 오주께가 만들어졌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식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정제를 찾아서 말은 할 수 있지만, 사실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 2번 이상 받아주지 않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안 해도 더 좋고요. 이런 점은 응용해서 잘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자, 정제는 대부분 아내라든지 또는 금전, 건강, 이런 수치가 나와 있는 어떤 현금, 이런 걸 가지고 주로 관찰하게 됩니다. 이외에도 많은 것은 또 차차로 연구하면서 살피기로 하고, 비슷하지만 뭔가 다른 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니다. 편제는
사업으로 인한 재물이다. 가령 그런 거죠. 호떡을 10개를 만들었다. 10개를 만들었는데 원가 제하고 얼마 남는다. 그때는 정제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 팔릴 거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만약에 안 팔린다면 먹거나 버려야 되겠죠. 먹으면 본전은 되겠지만 버리면 손실이 됩니다. 그냥 재물과 사업 재물의 차이가 이런 의미를 속에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불확실한 아직 결과물이 보이지 않는 그런 것이라면 편제 쪽으로 십성을 살펴서 대입하는 게 좋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점괘에서 편제도 있고 정제도 있으면 그때는 재물, 구체적인 현금도 있고 또 사업으로 인한 재물도 가능하다. 편제가 왕성하면 사업으로 인한 재물이 증가될 것이다. 편제가 무력하거나 또는 충격받았으면 사업으로 인한 재물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확실하지 않은 재물은 주로 편자가 그 의미를 가지고 있죠. 치우쳐 있다. 그래서 뭔가 봐야 아는 이런 성질의 재물이라면 편제의 영역으로 관찰하면 되겠습니다. 다만 정제와 편제는 간발의 차이입니다. 뚜렷하게 선을 그어놓고 보기보다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참작해서 판단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겠습니다. 정관과 편관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자, 그 다음에 수익성 재물, 뭔가 수익이 될 것 같아요. 또 그 다음에 이런 것과 연관된 것들, 그래서 구체적이지 않은 재물은 다 편제로 보자는 그런 의미로 크게 동그라미를 친다면 그 범주 안에 들어올 것 같습니다.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가령 사채를 한다. 사채는 수익성 재물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것입니다. 물론 이자가 일반 금융권 은행의 이자보다 조금 더 높을 수 있겠죠. 그럼 수익이 은행에 돈을 맡겨놓는 것보다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상식이죠. 그런데 돈을 빌려줬는데 그 사람이 이자를 가져오는 고사하고 원금을 가지고 다른 데로 도망가 버렸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큰 손실이 나겠죠. 이런 것을 물었을 때 편제의 상황을 잘 살펴가지고 어떻다고 말을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재물을 논할 때는 항상 뭘 봐야 되느냐? 비겁이죠. 비견급제를 늘 주시해야 된다. 이런 영향을 바로 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거래. 부동산은 보통 이제 아파트라든지 또는 토지 이런 정도가 되겠습니다만은 상가 포함해서 이런 경우에 특히 이제 건물을 본 옆에 전답도 있네요. 그러면은 건물의 경우에 이것을 사고 팔고 가령 근데 상가가 하나 나왔다. 그걸 사면 재미를 보겠느냐 또는 손해를 보겠느냐 이런 질문 하고 싶겠죠. 돈이 참 한두 푼이 아니고 수천에서 수억을 왔다 갔다 한다면 망설여질 것 같습니다. 그때 왜냐하면 이게 편제냐면 액수가 정해져 있지만 그것이 항상 변수가 많아요. 부동산 같은 경우에. 그래서 어쩌면 때로는 가계와 같은, 그래서 나중에 내가 그것을 내놨을 때 제 가격이 보장이 안 된다면 그때는 편제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시골의 집 같으면은 정제로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가격의 기복이 심하지 않겠죠. 그래서 어느 장소에 어떤 분위기에 있는 부동산이냐에 따라서 그 구분을 하되 대략 편제 같으면 액수가 좀 더 받을 수도 있고 덜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형편없이 손해 날 수도 있고 요즘 이제 강남 일부 지역이나 또는 주변 도시에서 보면 아파트를 살 때 막 10억 이상 주고 샀는데 지금은 가격이 반등광이가 나가 있다고 그럽니다. 부동산 침체에 의해서. 그렇게 되면 엄청난 손실이죠. 그런 경우에 미리 점괘를 뽑아보고 참작을 했다면 아마도 점괘는 하지 말라고 하는 걸로 나왔을 가능성이 많겠습니다. 전담 매매는 거의 주택이나 유사한 관점에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서 긴 설명 안 해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유주가 명확하지 않은 재물도 역시 편제로 봅니다. 소유주가 명확하면은 정제가 될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뭐 특별히 이런 경우가 쉽게 나타나지 않을지 몰라도 그런 개념을 잘 가지고 있으면, 파악하고 있으면 질문에 따라서 이런 경우는 도대체 정제야 편제야 했을 때 명확하지 않은 그런 경우라면, 가령 가방을 주었다, 그럼 편제가 되겠습니다. 소유주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이런 경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당연히 편제는 부친이죠. 부친과 연관된 것을 묻거나 거기에 대해서 답을 구할 때 편제를 가지고 살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기서 이제 이렇게 가족이 나왔을 때 처음부터 부친에 대해서 묻고자 한다면 일간이 부친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얘기를 하다가 부친에 대해서 물었을 때는 편제를 가지고 대입하게 된다는 거, 요거 까딱하면 착오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야기 중에 제가 사업을 하나 벌리려고 하는데, 수익성 재물 연관된 사업이군요. 사업을 벌리려고 하는데 이렇게 말하면 일단 일간은 그 사람 본인이 됩니다. 아버지가 좀 돈을 자금을 대줬으면 좋겠는데 라고 이제 뒷말이 나오겠죠. 이런 경우에 바로 편제를 찾아서 아버지가 재물을 대줄 마음이 있을까 없을까, 이런 걸 관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때 편제가 옆에 붙어 있다 그러면은 일단 거래가 손쉬울 가능성이 있네요. 그리고 편제가 식상이 있다면 뭔가 이 자금이 원활하게 유통이 된다고 봐서 가능성이 있는 걸로 이렇게 판단하면 되겠죠. 편제와 정제가 크게 보면 같은 재성이고 재물이고, 자, 좀 나눠보면 이렇게 구체적인, 어쩌면 좀 불확실성 있는 이런 의미로 구분을 해서 대입해가지고 유상을 취한다면, 뭐 재성에 대한 대입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재성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드려봤는데, 뭐 앞으로 또는 항상 이 인간이 살아가는 이상 재물에 대해서는 자유로울 수가 없죠. 그러니까 점괘에서 재가 안 보인다, 무죄다, 이런 점괘는 일단 안 좋은 재로, 안 좋은 점괘로, 재물에 대한 안 좋은 점괘로, 또 이 재성이 돈만이 아니죠. 결실을 나타냅니다. 내가 뭘 하는데 마무리가 어떻겠느냐 물으면 그 돈하고는 혹 상관없을지 몰라도 그 일의 마무리를 재성이 담당하게 됩니다. 근데 재성이 안 보인다 그러면 뭡니까? 유시무종, 시작은 있으나 끝이 없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추진하는 일에 대해서는 어렵습니다, 하지 마세요, 이런 판단을 하게 됩니다. 반대로 재성이 뚜렷하게 나와 있고 그래서 결실이 긍정적인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면 이제 해봐도 좋겠다고 말할 수 있겠죠. 이렇게 재성의 의미는 여러 가지로 결실을 나타내기 때문에 점괘를 묻는 마음은 항상 결과, 거기에 대해서 일부 상당 부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재성에 대해서는 주시하고 있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경험 삼아 드려봅니다. 참고되셨기 바랍니다.